비가 오는 날이면 뭔가 더 외로워진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날도 나는 혼자 위로를 하기 위해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나는 비에 젖은 것처럼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너무 집중한 나머지 밖에 누가 왔는지 무슨 소리가 나는지도 몰랐다. 한참이 지나고 방 안은 적막해지고 공기는 너무 뜨거워져 있었다. 아직 밖엔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정신을 조금씩 차리고 있을 때쯤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사위였다. 알아차렸을까? 왜 바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불안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 그리고 내 안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이야기가 왜 사건이 아니라 선택의 이야기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꼭 남겨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던 날에는 집안의 소리가 달라진다. 창문을 두드리는 물방울 소리조차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느껴진다. 그날 밤도 그랬다. 나는 거실에 불을 끄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벽시계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틱, 틱, 틱. 소리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내가 아직 깨어 있다는 증거처럼 나를 몰아붙였다. 내 이름은 윤서연 66. 사람들은 나를 두고 흠잡을 데 없는 삶이라고 말한다. 명예가 있고 체면이 있고 오래 함께한 남편이 있다. 그러나 그 말들은 늘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것처럼 손에 닿지 않았다. 나는 오래전부터 내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 그저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남편 박정호는 여전히 단정했고 여전히 존중받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부턴가 나를 통과해 벽 너머를 향해 있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의 하루를 묻지 않았고 서로의 밤을 건너지 않았다. 침묵은 싸움보다 더 완벽한 단절이 된다. 그 사실을 나는 아주 오래전에 배웠다. 그 아이 한도준이 다시 연락을 해왔을 때 나는 그 이름을 휴대전화 화면에서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다. 이미 가족도 아니고 이미 관계도 끝난 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이상하게도 내 하루를 흔들었다. 어머님, 요즘은 괜찮으세요? 짧은 문장이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일 만큼 평범한 안부였다. 그러나 그 문장은 오랫동안 아무도 두드리지 않던 내 안쪽의 문을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괜찮냐는 질문은 생각보다 잔인하다. 괜찮지 않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상대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참 만에 답장을 보냈다. 그래, 별일 없단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별일이 없는 것이 바로 문제였으니까. 도준이 허리를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날, 나는 가방을 싸면서 이유를 여러 번 되뇌었다. 도와주러 가는 거야. 잠깐이면 돼. 그 이상은 아니야. 이유가 많아질수록 내 마음은 더 시끄러워졌다. 그의 집은 놀랄 만큼 조용했다. TV 소리도 시계 소리도 없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내 숨소리를 들었다. 식탁 위에 약을 정리하고 부엌 창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그의 하루를 들었다. 도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말을 멈출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도 비어있지 않다고 느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기다림 같았다. 밤이 깊어지면 집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발소리가 겹치고 기척이 스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정말로.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무언가를 저질렀을 때가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되돌아갈 수 없음을 느끼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날 밤 비는 한참을 내렸다. 그리고 나는 그 소리 속에서 오래전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의 기척을 처음으로 다시 들었다. 이 만남이 그저 스쳐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아침은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창문을 열고 물을 끓이고 식탁을 닦는 일. 그 반복이 내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질서였다. 도준의 집에서도 나는 같은 순서를 따랐다. 다만 그 집에서는 모든 동작이 조금씩 느려졌다. 약통을 정리하는 손길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웠고 냄비를 올려놓는 소리도 괜히 낮아졌다. 그는 아침마다 어머님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내가 누군가의 하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다. 나는 그 한 문장에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다. 낮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도주는 소파에 앉아 허리를 받치고 책을 읽었고 나는 맞은편에서 야채를 다듬거나 신문을 접었다. 말이 없으면 라디오를 틀었다. 그러나 라디오의 목소리는 우리 둘 사이를 채우기보다는 오히려 침묵의 모서리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가 움직일 때마다 시선을 들었다. 아주 무심한 척, 그러나 너무 정확하게. 그가 물을 마시러 일어설 때, 창가에 잠시 서 있을 때, 전화 통화를 마치고 짧게 한숨을 내쉴 때, 그 모든 장면이 이상하게도 내 기억에 남았다. 저녁이 되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햇빛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느슨한 긴장이 남았다. 도주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었다. 그는 늘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어머님 덕분에 많이 나았습니다. 그 말은 감사의 표현이었지만 나는 그 문장 안에서 이상한 온기를 느꼈다. 고맙다는 말이 사람을 이렇게 흔들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밤이 되면 집은 더 작아졌다. 벽은 가까워지고 문은 얇아졌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하루를 되짚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 정말로.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조용히 어긋나 있었다. 마치 분명히 잠근 줄 알았던 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는 것 같은 느낌. 나는 그 감각을 애써 무시했다. 이건 피로 때문일 거야. 낯선 집이라서 그래. 이유를 붙일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 어느 날 밤 도준이 물을 가지러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문 여는 소리는 낮았다. 나는 내 방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귀는 그 소리를 따라갔다. 컵에 물이 채워지는 소리, 잠시 멈췄다 다시 움직이는 기척. 그 짧은 순간에 나는 깨달았다. 지금 이 집에서 나와 그를 나누는 것은 문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문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도. 다음 날 아침 나는 더 일찍 일어났다. 괜히 부엌을 정리했고 괜히 식탁을 다시 닦았다. 도준이 나왔을 때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밝게 웃었다. 그 웃음이 어색했는지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눈맞춤에서 나는 느꼈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같은 생각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피한다는 것은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도. 그날 밤 비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집안에는 프롤로그보다 더 짙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나는 이 만남이 단순한 돌봄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점점 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아직은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선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이제 나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밤은 낮보다 솔직하다. 낮에는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표정이 있지만 밤에는 그 모든 것이 느슨해진다. 도준의 집에서 밤은 특히 그랬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집은 완전히 잠들지 않았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이 서로의 존재를 계속해서 상기시켰다. 나는 불을 끈 채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다. 켜지도 놓지도 못한 채 처음 전화는 정말 사소했다. 어머님, 약은 드셨어요? 그 질문은 걱정이었고 그 이상은 아니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조용히 대답했다. 응, 먹었단다. 너도 얼른 쉬어라. 전화는 곧 끊겼다. 그런데 그날 밤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전화는 조금씩 길어졌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였고, 그 다음은 병원 이야기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는 과거로 흘러갔다. 딸의 어린 시절, 가족이 함께 갔던 여행, 지금은 더 이상 아무도 꺼내지 않는 이름들. 도주는 그 기억들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마치 부서질까봐 손에 힘을 주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때 어머님은 항상 제일 먼저 일어나 계셨죠. 그 말에 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 기억 속에 나는 지금보다 훨씬 살아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말을 멈춘 뒤에 그 짧은 공백, 그 공백은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다. 나는 그 침묵을 끊지 않았다. 도준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로의 숨을 확인하듯 그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통화는 안부가 아니었다. 서로가 아직 여기에 있다는 확인이었다. 어느 밤 도준이 말했다. 어머님 말고는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없네요. 그 말은 고백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문장은 그의 하루에서 중심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가볍게 넘기려 했다. 다들 그런 거지. 그러나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았다. 전화를 끊고 나면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했다. 이건 그저 외로움 때문이야. 지금은 상황이 그런 것뿐이야. 하지만 그 말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다. 외로움은 핑계가 될 수 있지만 방향을 바꾸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일부러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통화가 오면 한 번쯤은 받지 않았다. 메시지에는 조금 늦게 답했다. 마치 한 발 물러나면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러나
도주는 그 변화를 느꼈다. 어머님, 제가 혹시 불편하게 한 건가요? 그 질문에는 불안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나를 더 괴롭혔다. 나는 그에게 확실하게 말하지 못했다. 이건 위험해. 여기서 멈춰야 해. 그 대신 돌려 말했다. 너도 많이 힘들구나. 그 한 문장이 그를 안심시켰고 동시에 나를 더 깊이 끌어당겼다. 위로는 가장 안전한 얼굴을 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될 때가 있다. 그날 밤 통화는 다시 길어졌다. 우리는 딸이 좋아하던 장소에 대해 이야기했다. 바닷가, 비가 오면 냄새가 달라지던 거리, 저녁 무렵이면 사람이 줄어들던 카페, 그 기억들은 우리 둘을 같은 장면 속에 세워두었다. 비록 같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전화를 끊으며 도준이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고맙습니다. 그 고마움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전화를 끊고 오래도록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다. 이 감정이 이미 선을 건너온 건 아닐까? 아직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예전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으려 했다. 그 장소는 굳이 다시 떠올릴 필요가 없는 곳이었다. 기억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많은 감정을 불러오는 곳. 그러나 도준의 말 한마디가 모든 계획을 바꿨다. 잠깐만 다녀올까요? 바람만 쐬고 오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괜찮을 것 같다는 말은 되게 괜찮지 않을 때 나온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와이퍼 소리만 리듬처럼 반복됐다. 유리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다. 익숙한 길, 익숙한 간판, 익숙한 바다 냄새. 기억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을 끌어당긴다. 도주는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보았다. 핸들 위에 올려진 손, 가볍게 힘이 들어간 손가락. 아무 의미 없는 장면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시선을 떼지 못했다. 도착한 곳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 비수기였고 날씨도 흐렸다. 그 덕분에 공간은 더 비어 보였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발소리만 자갈 위에서 조용히 울렸다.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침묵. 그 침묵이 오히려 서로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예보에 없던 비였다. 우리는 근처의 작은 숙소로 몸을 피했다. 잠깐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정말 잠깐일 거라고. 방은 아주 단순했다. 낮은 조명, 작은 테이블, 그리고 창문 하나. 비가 창을 때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우리는 서로 마주보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 앉았다. 빗소리가 대화를 대신했다. 어느 순간 도준이 물었다. 괜찮으세요? 그 질문은 몸 상태를 묻는 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질문을 다르게 들었다. 지금 이 상황이 괜찮으냐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괜찮으냐고.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응. 그 대답은 정확하지 않았다. 잠시 정전이 일어났다.
불이 꺼졌고 방은 더 어두워졌다. 도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의 움직임에 공기가 흔들렸다. 아주 작은 변화였는데 나는 그 기척을 너무 크게 느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서로의 존재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손이 스쳤을 뿐이었다. 정말 그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어머님, 그가 부르려다 멈췄다. 그 짧은 멈춤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호칭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선을 넘게 될 것 같아서. 비는 한참 동안 그치지 않았다. 그 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밤은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은 것을 무너뜨린 밤이었다. 도시로 돌아오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다. 신호등은 정확했고 사람들은 바빴고 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나만 제자리에 없었다. 나는 도준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받지 않으려 했다. 벨이 울리면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뒤집어 두었다. 그 이름이 다시 흔들어 놓을까봐. 나는 그 밤을 없던 일처럼 만들고 싶었다. 그렇게 하면 나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도주는 그대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메시지는 짧아졌고 전화는 간절해졌다. 어머님,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문장에는 부탁이 아니라 버티고 있다는 신호가 담겨 있었다. 나는 끝내 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그를 더 아프게 할 것을 알면서도.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다. 예고 없는 방문은 늘 불길하다. 문을 열자 도준이 서 있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눈빛은 지쳐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그 말은 사과였지만 사실은 도망칠 곳이 없다는 고백이었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말을 시작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이야기가 쌓여 있었다. 도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 질문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게 묻는 말이었다.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정답이 없었으니까. 우린 잘못인가요? 그의 질문은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세상이 그렇게 볼 거야. 그 말은 현실이었고 그 자체로 상처였다. 그날 이후 시선이 생기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멈칫하는 눈길, 마트에서의 짧은 침묵, 교회에서 바뀐 자리.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말이 되고 있었다. 도주는 점점 더 안으로 무너졌다. 나는 그를 붙잡을 수도 밀어낼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붙잡으면 세상이 우리를 부술 것이고 밀어내면 그가 부서질 것이었다. 선택은 항상 대가를 요구했다. 어느 날 밤 도준이 말했다. 어머님, 차라리 떠나면 안 될까요? 그 말은 도망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계산처럼 들렸다.
나는 즉답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지켜야 할 체면, 지나온 세월, 그리고 끝내 지키지 못한 나 자신. 그때 전화가 울렸다. 오래 연락 없던 이름이었다. 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 전화는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침묵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예감과 함께 소문은 늘 정면으로 오지 않는다. 복도에서의 짧은 침묵, 인사 뒤에 남는 공백, 말을 끝내고도 시선이 먼저 떠나는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지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래서 더 정확했다. 도주는 일터에서도 이상함을 느꼈다. 회의가 끝난 뒤 남겨지는 눈빛, 괜히 바뀌는 좌석, 농담처럼 던져졌다가 금세 사라지는 말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진짜가 될 것 같아서 나에게도 대가는 도착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연락이 줄었고 함께하던 자리는 자연스럽게 비워졌다. 나는 그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세상은 결정적인 증거 없이도 판단을 내린다. 그리고 그 판단은 되돌릴 수 없다. 도준이 말했다. 어머님, 이대로는 둘 다 망가질 것 같아요. 그 말에는 두려움과 계산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면 안 될까요? 떠나자는 말은 달콤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제안. 그러나 내 안의 무게는 그렇게 쉽게 옮겨지지 않았다. 나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딸의 사진을 꺼내 오래 바라보았다. 웃고 있는 얼굴,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 나는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내가 행복해도 되는 걸까? 이 선택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은 없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오래전 딸과 가까웠던 사람. 그녀는 내 앞에 앉아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서연 어머님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봉투는 오래 접혀 있었고 가볍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그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가 열었다. 그 안에는 짧은 글이 있었다. 꾸밈 없는 글씨, 익숙한 말투, 마치 바로 어제 쓴 것처럼. 엄마가 너무 오래 참으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 인생이 누군가의 역할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해. 혹시 내가 없어진 뒤에라도 엄마가 웃게 된다면 그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종이를 접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허락은 명령보다 무거웠다. 그 글은 내 선택을 대신해 주지 않았다. 다만 도망치지 말라는 말처럼 가슴에 남았다. 그날 밤 도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이야기하자. 그 한 문장은 결단이었고 이별이 될 수도 시작이 될 수도 있었다. 아침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전날 밤의 결정이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다는 듯 도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오래도록 바깥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의 삶은 늘 정답처럼 보였지만 그 정답 안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도주는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그의 표정은 결연했지만 어딘가 지쳐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았다. 해야 할 말은 이미 서로 알고 있었다. 어머님, 저는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떠나자는 말보다 더 무거웠다. 어디에 있든 우리는 이 선택을 안고 살아야 할 겁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은 해결이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함께 견디자. 그 말은 약속도 위로도 아니었다. 다만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정리했다. 집을 팔았고 연락처를 줄였고 이름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갈 방법을 하나씩 계산했다. 도시는 여전히 우리를 기억할 것이고 우리는 그 기억을 지우려 하지 않기로 했다. 떠나는 날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후회가 될 것 같아서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천천히 멀어졌다. 그 풍경 안에는 나의 역할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아내, 어머니, 사모님, 그리고 끝내 부르지 못했던 나 자신의 이름. 새로운 곳에서의 삶은 조용했다. 아무도 우리를 설명하지 않았고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 무관심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졌지만 이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밤이 되면 우리는 가끔 말을 잃었다. 상실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딸의 부재, 과거의 그림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선의 무게, 그 모든 것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혼자는 아니었다. 함께 침묵을 견디는 법을 우리는 조금씩 배워갔다. 말하지 않아도 도망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다만 이 선택을 끝까지 책임지려 한다. 구원은 완벽하지 않았고 행복도 선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사라지지 않고 여기에 있었다. 이 이야기는 정답을 주지 않는다. 누군가는 비난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해하려 할 것이다. 그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다만 한 가지 질문만 남기고 싶다. 당신이라면 외로움의 끝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여지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는 선택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